아내가 탐닉한 금지된 레슨, 그것은 쾌락의 시작이었고, 단단한 말근육 아래 숨겨온 그의 진짜 기술은 밤의 침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착한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던 날, 순진한 남편은 모든 것을 의심해야 했고, 마침내 열린 그녀의 서랍 속 상상조차 역겨운 밤의 증거물이 나타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일 때면 문득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한마디로 여자를 평생을 함께하겠다 맹세했던 제 아내라는 여자를 너무도 몰랐던 것이지요. 여자 형제 하나 없이 자란 탓인지 저는 여자들의 복잡한 내면이나 숨겨진 계산 같은 것에는 영 둔감했습니다. 그저 제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그럴 것이라 믿었고 제 아내가 보여주었던 그 해맑은 미소 뒤에 그런 치밀한 가면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3살이 많았던 아내가 가진 그 은근한 지배욕과 상황을 주도하려는 성향을 저는 그저 연상다운 어른스러움이나 매력으로 착각하며 기꺼이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느 평범한 남자들처럼 중견기업에서 나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저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제 아내가 나타난 것은 사교 모임 동호회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어느 시끌벅적한 술자리에서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그 모임에서 그녀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이상하리 많지 제 시야 근처에 있었고 알게 모르게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다는 그녀는 모임에서 곧잘 분위기를 주도하는 활달함과 동시에 제 앞에서는 유독 수줍어하며 말을 건네는 듯한 이중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녀의 계획된 내숭이었을 테지만 당시 여자를 잘 몰랐던 저는 그저 그녀의 그런 모습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모임의 술자리가 깊어졌고 유독 제 옆자리에 앉아 술을 권하던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덧 술 기운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그녀는 모임이 파할 무렵 휘청거리며 제 소매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저 혹시 저 좀 바래다 주실 수 있어요? 오늘따라 술이 좀 과했나 봐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귓가에 속삭이는 그 말은 제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 그녀.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러겠다고 했고 택시를 잡아 그녀의 집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해 그녀의 원룸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어깨에 더 깊숙이 기댔습니다. 열쇠를 찾아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달콤한 채취와 섞인 짙은 술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고 제게 기댄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두운 방 안의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몸을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깊고 촉촉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더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시고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운데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했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성의 목소리는 위험하다고, 여기서 돌아서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려댔지만 제 몸은 이미 그녀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저를 이끄는 듯한 그녀의 붉은 입술,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고 저와 그녀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그 작은 원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뜨겁게 안았습니다. 그 밤 그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격정적인 입맞춤과 포옹이 바로 우리 관계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겉으로는 수줍음 많고 순진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였지만 우리가 연인으로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밤이 되면 놀랍도록 대담하고 적극적인 여자로 변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자를 잘 몰랐던 제게 그녀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처음엔 조금 당혹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저를 속수무책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서만큼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그녀가 저를 리드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그런 그녀의 숨겨진 열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그 뜨거운 숨결과 몸짓은 오직 저만을 향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뜨거웠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도 얻었고요.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살아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태어난 후 제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본능에 강인해지고 동시에 저를 대하는 태도나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딘가 모르게 저를 압도하려는 듯한 혹은 지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더없이 살뜰한 아내이자 완벽한 엄마였지만 밤의 모습은 연애 시절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그 짜릿했던 적극성은 때로는 저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요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날은 제 자신이 마치 아내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된 것 같아 힘에 부치고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도 변한 거겠지. 내가 더 이해하고 맞춰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힘겨운 밤들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가 40고개를 막 넘어설 무렵부터였을까요? 그렇게 한때는 당당하고 강해 보였던 아내가 예전의 활기를 점차 잃어갔습니다. 아내는 유독 먹는 것을 좋아했고 활동량은 줄어드니 자연스레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불어난 몸 때문에 낮에는 부쩍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나도 이제 다 끝났나 봐 라며 우울해하는 날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오히려 저를 향한 육체적인 요구는 더욱 집요하고 강해졌습니다. 마치 낮 동안 잃어버린 자존감을 밤의 관계를 통해 확인받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한때 저를 뜨겁게 했던 그 열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때로는 숨막히는 의무감처럼,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제게 해소하려는 듯한 몸짓으로 다가와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낮과 밤의 불균형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힘겨워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불안정한 모습이 깊어질수록 우리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골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낮에도 자신감을 되찾고 우리 부부 관계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새로 생긴 최고급 시설의 헬스장에서 실력 있는 PT 강사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발견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예전의 건강과 자신감을 찾아줄 수만 있다면 이 힘겨운 밤들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아내에게 최고급 PT 회원권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이야.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간곡하게 설득했고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마침내 아내는 마지못해 그러나 아주 작은 호기심이라도 생긴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헬스장 문턱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본능이라도 되찾은 듯 무섭도록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PT를 받기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마지못해 운동을 시작했던 아내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헬스장에 다녀온 날이면 온몸에서 전에 없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눈빛부터가 예전에 무기력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으면서 몸매는 예전 처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탄탄하고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마저 당당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늘 PT 강사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정말이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제 선물이 아내에게 저런 활력과 자신감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고 다시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딱 붙는 운동복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PT 강사와의 약속이라며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가끔은 오늘 강사님이랑 특별 개인 교습이 있다며 아주 늦은 밤에야 술이 살짝 오른 얼굴로 귀가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제 아내는 헬스장에서 그 PT 강사놈에게 자신이 먼저 노골적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다더군요. 몸에 착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시선을 끌고 운동 자세를 교정받는다는 핑계로 그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면서 말입니다. 강사님, 저 이 동작 좀 더 봐주시면 안 돼요? 느낌을 잘 모르겠어서 강사님 손길이 닿아야 알 것 같아요. 같은 교태 섞인 말들을 서슴없이 던졌다고 했습니다. 듣기로는 그 PT 강사란 놈도 그런 쪽으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라 여자가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 이건 굴러들어온 떡이네 싶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아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동안에도 그저 아내가 건강을 되찾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로운 사회생활을 즐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끔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나 석연치 않은 변명들은 바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 속좁음 때문이려니 애써 넘겼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믿었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PT 강사와의 특별 개인 교습이 있다며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치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제게 손을 흔들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아내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을 싸늘하게 관통하는 듯한 아주 강한 불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어쩌면 두려워서 차마 확인하지 못했던 의심의 실체가 검은 안개처럼 제 눈앞을 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에 이끌린 것처럼 아내가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도 않던 화장대 맨 아래 작은 서랍을 망설임 없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제 아내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제 아내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할 만큼 과감하고 노골적인 디자인의 검은색 망사 속옷 몇 벌, 가터벨트, 그리고 차마 제 입으로는 그 용도를 설명하기조차 민망한, 누가 봐도 침실의 은밀한 유의를 위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차가운 감촉의 기구들 몇 가지가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독사처럼 혹은 금단의 열매처럼 제 눈앞에서 음흉한 빛을 내뿜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마치 낯선 여자의 비밀을 훔쳐본 듯한 더러운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늦게 특별 개인 교습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 물어볼 용기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저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당신 방 서랍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봤어. 제 말에 아내의 어깨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천천히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차갑고도 생경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물건? 그게 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젯밤 제가 본 것들을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화려하고 야한 속옷들, 그리고 그 정체 모를 기구들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내는 피식하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내 서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알던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 물건들이 대체 누구랑 쓰려고 거기에 있는 거냐고 묻잖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눈빛을 번뜩이며 제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누구랑 쓰긴 누구랑 써. 나 혼자 즐기려고 산 건데. 왜 여자는 그러면 안 되나? 당신은 나한테 통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랑 뭘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증거 있냐고요? 증거도 없이 사람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거냐고. 아내는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눈앞에 버젓이 증거라고 할 만한 물건들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는 절대 없었다며 딱 잡아떼는 그 뻔뻔한 태도. 제가 알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채 저를 핥히려는 낯선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해괴망측한 물건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른 남자는 절대 없었다니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저 물건들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죠. 아내는 그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 뻔뻔한 태도와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그렇다면 저 물건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내의 말처럼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서랍에서 그 해괴망측한 물건들을 발견한 그날 이후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제 손으로 아내의 추악한 관계를 밝혀내리라고.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아내는 제 의심을 눈치챈 듯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휴대폰은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고 제 앞에서는 늘 천사 같은 아내,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 혼자 은밀하게 아내의 뒤를 밟아보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잠복해보기도 했지만 그 PT 강사라는 놈은 그쪽 방면으로는 아주 경험이 많은 선수 중에 선수인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첩보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고 제 마음은 점점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아내의 가면을 벗기지도 못하고 저만 의부증 환자로 몰려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수소문 끝에 믿을 만한 사설 흥신소에 아내와 그 남자의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 아내와 그놈은 용이 주도했습니다. 약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고 만나는 시간도 불규칙했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자리를 뜨는 등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오던 순간이었습니다. 기회는 제가 일주일간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된 날 아주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잘 피해 다녔다는 자만심 때문이었을까요? 출장 마지막 날 밤, 흥신소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제 아내와 그 PT 강사가 한적한 외곽의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과 영상까지 확보했다는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시내의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무슨 일이냐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카페에 마주 앉아 저는 아무 말 없이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 시간차를 두고 모텔 객실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뒤 지친 기색으로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너무나도 선명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상했던 눈물이나 변명 대신 아내는 갑자기 제 얼굴에 대고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뒤를 캤다 이거네. 정말 찌질하네, 당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래, 그 남자 만났어. 당신 같은 무능하고 재미없는 남자한테 질려서 나도 새로운 즐거움이 필요했다고.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당신이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 하나 못하니까 내가 외로워서 다른 남자 품이라도 찾아간 거 아니겠어.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가면 속에 숨겨왔던 모든 악의를 제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무능한 남편으로 매도하고 자신의 외도가 모두 제 탓이라며 뻔뻔하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펼쳐놓더군요. 그 순간 제 아내의 얼굴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한 완전히 낯선 악마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와도 같은 비방과 거짓말들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저 악녀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가 제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그 PT 강사놈에 대해서는 그의 직업윤리를 문제 삼아 헬스장 본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철저한 자문 아래 그놈과 제 아내의 불륜 증거 및 그의 추가적인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헬스장과 몇몇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인 문제 없이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헬스장은 발칵 뒤집혔고 PT 강사라는 놈은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추악한 실체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그는 더 이상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과거 그에게 피해를 보았던 다른 여성들의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제 아내는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며 제게 달려들었지만 이제 그녀의 분노는 제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와 함께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명백백히 밝혔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딸아이에게 차마 아내의 그 추악한 외도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게 되었다고만 짧게 그리고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아든 아내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더욱더 치밀하고 악랄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바로 그 틈을 그녀는 악어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눈물로 거짓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문을 열었지만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았고 살이 좀 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구박했으며 밤이 되면 그림자 취급하며 잠자리를 피했다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먼저 다른 여자를 만나 가정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외롭고 힘든 마음에 아주 잠깐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저를 파렴치한 배신자이자 가정 파탄의 원흉으로 자신은 그 모든 것에 가엾은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녀의 그 소름 돋는 연기와 계산된 눈물에 제가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대어 상황의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저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졸지에 저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를 배신하고 학대한 인간 말종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다. 제 어설픈 배려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예의마저도 아내는 자신의 거짓을 위한 도구로 삼아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할수록 저 악녀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었고 제 딸아이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했던 악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그녀와 그 PT 강사놈의 추악한 관계를 낱낱이 밝힐 증거들을 법정 앞에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법정 싸움을 앞두고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격앙된 얼굴의 처남이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었죠. 그는 다짜고짜 제 집으로 들어서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매형,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야 했어요? 우리 누나가 매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해요. 처남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어떤 거짓말로 자기 동생을 선동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처남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마 제 입으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처남만은 알아야 할 것 같은 그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서랍에서 발견된 해괴망측한 속옷들과 성인용품들,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아내와 그 PT 강사놈의 미래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그놈의 다른 여성 편력에 대한 자료들까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증거 자료들을 처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처남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하나하나 드러나는 충격적인 증거들 앞에서 점점 더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처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연 처남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누나가 이런 짓을, 매형,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가에서는 더 이상 저에 대한 그 어떤 비방이나 험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마저 외면당하게 된 것이지요. 드디어 법정에서의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의부중 환자로 몰아가며 눈물로 거짓 연기를 펼쳤지만 제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모든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제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했고 오히려 제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그녀의 요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그녀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법정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 PT 강사라는 놈 역시 이미 업계에서 매장당한 것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시렸습니다. 통쾌한 복수라고 하기에는 그 과정에서 제가 입은 상처 또한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갔고 제 삶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제 전 아내에 대한 소식은 그 후로도 간간히 풍문으로만 들려왔습니다. 그 PT 강사와는 당연히 진작에 헤어졌고 변변한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술과 폭식으로 세월을 보내며 몸도 마음도 엉망으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허름한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길 한쪽에 놓인 간이 의자에 한 여인이 힘없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행색이 몹시 초라하고 되는 대로 살이 쪄 몸집이 커진 낯선 중년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얼굴은 마치 늘 술에 절어 있는 사람처럼 푸석하고 퉁퉁 부어 있었으며 눈빛에는 어떠한 생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려는 순간 아주 잠깐 고개를 치켜드는 그 여인의 옆모습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 전 아내였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고 또 그토록 처절하게 배신했던 바로 그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서는 과거의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 PT로 다져졌던 탄탄한 몸매, 심지어 악녀 같던 그 도끼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듯한 초라하고 망가진 한 중년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아니 어쩌면 알아보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담배 연기만을 뻐끔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쓸쓸하고 처절한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그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뿌린 대로 거둔 업보라는 생각만이 씁쓸하게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울고 웃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홀로 남겨지지만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인지도요.